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곧 60대 후반을 바라보고 있는 딸 하나 있는 여자입니다. 저를 소개할 때면 아줌마라고 하기엔 나이가 많고 할머니라고 하기엔 손주가 한 명도 없어 그냥 딸의 이름을 붙여 예원이 엄마라고 하는데요. 늘 딸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엄마한테도 이름이 있으니까 누구누구의 엄마가 아닌 엄마의 이름을 말하라고 시키곤 해요. 그럼에도 저는 예원이 엄마라고 하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아마 저한테는 딸이 제 인생의 전부이다 보니 그 말이 먼저 튀어나오는 것 같죠. 내 이름인 이양희보다 예원이 엄마가 더 소중하고 더 값지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근데 제가 이렇게나 딸을 아끼는데 딸은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린 나이에 일찌감치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대학 졸업하고 직장 얻어서 바로 결혼을 하겠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너무 빨리 결혼을 하는 것 같아 몇 년만 더 엄마랑 같이 살다가 결혼을 하라고 되려 제가 더 반대를 하며 타일렀어요. 1, 2년 뒤에 한다고 뭐가 크게 변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서두르냐고 했죠. 혹시 임신이라도 됐냐고 하니 그건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서두르는 거냐고 물어보니 이 질문엔 약간 망설이더라고요. 그때 딸의 남자친구였던 지금의 사위는 딸과 오랫동안 연애를 해온 사이였는데 둘이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연애를 해서 한 7, 8년 동안이나 사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만나다 보니 저도 사위를 몇 번 보긴 했었는데 볼 때마다 느끼는 거였지만 사위는 딱 봐도 바르고 단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딸한테도 잘해주고 잘 아껴주었는데 저희 딸도 그런 사위 못지않게 참 헌신적으로 순애보적으로 했어요. 그땐 사위가 집안 형편이 어려워 대학은 포기하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취직을 했는데 딸은 이런 사위를 위해 늘 주말이나 학교 공강일 때마다 쉬지도 않고 사위의 도시락이랑 간식을 챙겨 직장까지 갖다 주곤 했어요. 그땐 딸이 너무 그런 것 같아서 엄마로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혹여나 저렇게 사귀다가 둘이 헤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나. 그럼 내 딸이 너무 큰 상처를 받을 텐데 하는 걱정이요. 그리고 물론 군대까지 기다려주었는데 늘 이런 딸한테 항상 선을 지키면서 적당히 해주라고 했어요. 나중에 상처받으면 어쩌려고 그러냐고요. 근데 딸은 제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기분이 나쁜지 저보고 왜 이렇게 부정적이냐고 되려 화를 내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자식 가진 부모로서 내 딸이 훨씬 아까워 보였고 좀 더 나은 형편의 남자를 만나서 고생 안 하고 살았으면 했어요. 근데 결혼을 그렇게 빨리 한다고 하니 엄청 서운하더라고요. 물론 본인의 인생이고 본인이 선택하는 일이긴 하지만 부모로서 방향은 잡아줄 수 있다고 생각해 몇 년만 더 엄마랑 같이 살다가 가라고 했어요. 결혼은 정말 신중한 문제이니 천천히 생각하고 고민하고 가라고요. 그리고 나선 딸과 대판 싸웠는데 살면서 이렇게까지 싸운 적이 없을 정도로 심하게 싸웠죠. 엄마는 내가 대섭이랑 7년 동안 만나온 거 알면서 결혼을 신중하게 하라고 하면 그 말이 지금 대섭이랑 만나지 말라는 말밖에 더 돼? 대체 내가 좋다는데 왜 그래? 연애랑 결혼이랑은 달라. 결혼은 현실이란 말이야. 솔직히 대섭이게 맨날 월급 받은 거 자기 집에다 다 갖다 주고 남은 돈도 없어서 너한테 핸드폰 요금비 내달라고 했다며. 그 말 듣는 엄마는 속이 오죽 문드러져? 네 능력이면 주변에 좋은 사람들 많은데 왜 그런 고생을 하려고 네 발로 직접 거길 들어가냐고. 좀 더 생각해보고 얘기해. 대섭이도 지금 대학 가겠다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수능 준비하고 있어. 하도 엄마가 전문직 회사원 얘기해서 대섭이도 엄마한테 어떻게든 인정받으려고 기를 쓰고 공부하고 있다고.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럼 대학 붙고 나서 결혼해. 대학 가는 것까지 네가 다 보내주려고 하니? 네 돈으로? 나는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 꼴은 절대 못 보니까 그런 줄로만 알아. 어제도 충주 둘째 이모가 전화와서 선짜리 얘기하더라. 약사라는데 너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내가 네 눈치 보느라 말도 못 꺼냈어. 이런 선짜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사람들은 대섭이랑 비교가 안 돼. 아빠 없는 나한테 유일하게 손 내밀어준 사람이 대섭이야. 그동안 아빠 빈자리를 걔가 다 채워줬다고. 그래서 난 그거 하나만 봐서라도 걔랑 결혼할 거야. 그러니까 엄마도 그런 줄 알아. 가뜩이나 고집이 센 딸인데 결국 저는 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어요. 딸이 밥도 안 먹고 저랑 말도 안 하고 연락도 없이 며칠 동안이나 집도 안 들어오는데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옛말이 하나 틀린 거 없더라고요. 내 자식은 안 그럴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사위는 26살의 나이에 수도권 이공계 대학에 붙었고 대학 입학증을 가지고 와서 제대로 직장 잡고 일하겠다며 결혼 허락해달라고 했어요. 딸이 고생길로 들어서는 걸 알면서도 저는 어쩔 수 없이 결혼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날 사돈 어르신들도 본인들이 가난해서 결혼하는데 많이 도움도 못 된다며 절 볼 면목이 없다고 죄송하다고 하는데 이런 사돈 어르신들을 보니 제가 뭐라고 사과를 받을 위치도 아니어서 이왕 가족이 되는 거 둘의 결혼을 축복해 주었어요. 근데 역시나 결혼 2년 차에 들어가니 딸이 저한테 말은 하진 않았지만 늘 얼굴엔 근심이 가득해 보였어요. 엄마인 제가 그걸 모를 수가 없었던 게 가끔씩 딸이 저희 집에 오면 항상 냉장고부터 열면서 뭐 가져갈 게 없나 들여다보곤 했어요. 엄마, 이거 치즈 되게 많다. 이거 혼자 다 먹을 수 있어? 다 못 먹으면 나 이따 집에 갈 때 좀 싸주라. 남기는 것보단 낫잖아. 그리고 이 나물도 나 좋아하는데. 나 이것도 좀 싸주면 안 돼? 박서방도 나물 잘 먹거든. 하기야 집에서 돈 버는 사람은 저희 딸뿐인데 그런 딸이 혼자 벌어 사위 뒷바라지를 하고 있으니 돈은 늘 부족했겠죠. 그래서 애도 못 낳고 맨날 야근까지 하는 것 같았어요. 이쁜 도둑이라고 그 이후로도 딸은 맨날 저희 집에 올 때마다 지 등치만한 배낭을 메고 와선 냉장고에 있는 먹을 걸 가져갔어요. 저도 이런 딸이 가여워 딸이 온다고 하면 일부러 장을 봐놓고 다 가져가라고 했네요. 자존심이 센 딸이 행여라도 눈치를 챌까봐 늘 조심스럽게 행동을 했고요. 제가 잘 살기라도 하면 딸에게 도움을 줄 텐데 저 또한 가진 게 없으니 딸을 도와줄 수가 없어 매번 마음이 아렸어요. 그래서 가끔 저 일하는 곳에서 보너스를 받으면 그 돈은 전부 다 딸에게 주었죠. 사위는 사위대로 제 눈치를 보느라 얼굴도 잘 내비치지 않았는데 이런 사위를 마냥 미워할 수도 없었어요. 왜냐면 사위도 나름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어떻게든 장학금을 받으려고 밤낮으로 공부를 했고 방학에는 알바를 3개씩 뛰며 생활비를 충당했어요. 그렇게 4년제 대학을 3년 만에 졸업하더라고요. 저도 사위의 졸업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듣곤 이제야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다행인 건 사위가 졸업을 해도 아직 나이가 30살밖에 안 됐으니 남자 나이 30이면 취직하기에도 딱 적당한 나이였죠. 그런데 이런 제 예상을 사위가 180도로 뒤집어 놓은 일이 생겼어요. 사위는 결혼할 때 대학 입학증을 가지고 온 것처럼 졸업을 하니 대학 졸업증을 가지고 와 이후 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냐고 물었어요. 그러니 사위가 어렵게 말을 꺼내기 시작하는데 장모님, 제가 제 미래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고심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제 나이에 제 대학 타이틀에 엄청 좋은 대기업은 취직을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정한 게
의학 전문대학원이에요. 거기 가서 꼭 의사 돼서 예원이랑 장모님께 효도할게요. 그러니까 4년만 더 믿고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꼭 의사 사위가 돼서 예원이도 의사 사모님 소리 듣게 할게요. 지금은 의전원이 거의 다 폐지가 되었지만 그때는 수십 개의 대학이 있었기에 사위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였어요. 본인이 의전원에 가려고 일부러 3년 동안 고학점을 유지했고 영어 능력 시험도 미리 다 봤다는데 어느 정도 입시 요강은 다 맞춰놓은 상태라며 의전원 입학시험인 미트 준비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따로 있었던 게 제게 학비를 좀 보태줄 수 있냐고 하더군요. 장모님, 염치 없고 못난 사위지만 정말 어렵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모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제가 의사 돼서 돈 벌자마자 장모님 돈부터 갚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저 딱 한 번만 믿어주시면 안 될까요? 다 큰 성인이 얼굴을 무릎에 파고 꺼이꺼이 울면서 얘기를 하는데 사위가 이러고 오니까 딸도 따라 울고 저도 가슴을 내치며 울었네요. 딸과 사위에게 이 세상 모진 말들을 내뱉고 싶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키운 딸인데 박서방이 내 딸을 힘들게 하는 거냐고. 의사가 되고 싶었음 결혼하기 전부터 준비를 했었어야지. 왜 내 딸한테 밀붙어서 이러는 거냐고 소리를 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딸한테는 그러게 왜 엄마 말을 안 듣고 이 고생을 하는 거냐고, 엄마 가슴에 대못 박으니까 이제야 속이 시원하냐고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가연 이 둘을 보니 미우면서도 안쓰러웠어요. 그렇게 저는 딱 한 번만 더 믿어보겠다며 제가 받은 퇴직금을 다 주었는데 그래도 할 말은 해야겠어서 사위에게 제대로 하라고 했어요. 만약에 제대로 하지 않고 딴짓하고 내 딸 힘들게 하면 내가 죽어서라도 지옥 끝까지 쫓아갈 거라고 했죠. 저의 이런 악에 바친 소리가 사위에게 자극이 되었던 걸까요? 사위는 1년 동안 입학시험 준비를 해 입학을 했고 4년 만에 졸업해 의사국가고시까지 붙어 의사가 되었어요. 의전원이 부잣집 자제들만 간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데 그걸 저와 저희 딸이 다 보탰으니 저희 둘이 사위를 의사로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저희 딸은 지 남편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 돈이 억대로 들어간 거였죠. 이런 사정을 사위도 알고 사돈 어르신들도 다 알고 있었기에 늘 입버릇처럼 장모님과 예원이가 본인을 의사로 만든 거라고 하였어요. 그리고 안사돈은 졸업식 날 제 손까지 붙잡으며 사돈이 우리 대섭이 인생의 은인이라고, 내가 이 은혜는 죽어서도 갚을 거라고 하셨거든요. 사위 또한 저와 제 딸을 위해서 평생 몸바쳐 일할 거고 희생할 거라고 했는데 본인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저희 딸한테도 회사를 그만두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 돼 사위는 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피부과 본급으로 취직을 하였는데 취직을 하자마자 저랑 딸에게 몇백만 원짜리 피부과 시술권을 끊어주며 엄청 잘했어요. 사위는 이제야 좀 남들 하는 것처럼 사람답게 장모님한테 효도를 하는 것 같다고 하였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근사한 곳에서 꼭 외식을 시켜주며 저를 엄청 챙겼어요. 저도 어디 나가면 사위가 의사라 좋겠다는 소리를 들었고 사위가 일하는 병원에서도 극진한 대우를 받기 시작했어요. 언감생심 제 인생에서 이렇게 피부과를 다니며 피부 관리를 받을 줄이야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호강을 하는 것 같았죠. 아무리 직업엔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에겐 대우가 다르긴 하더라고요. 사위가 의사였지만 마음만큼은 제가 의사가 된 것처럼 뿌듯했고 눈물로 보낸 근 10년간의 세월이 한 번에 다 녹는 듯 했어요. 딸도 이제야 제 앞에서 미소를 띠며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속내를 털어놓았어요. 엄마, 이제부터 엄마네 집 냉장고는 내가 다 채워 넣을게. 그동안 내가 다 가져가기만 했잖아.
못난 딸 사위 믿고 기다려줘서 너무 죄송했고 너무 감사했어요. 니들만 잘 살면 엄마는 여한이 없어. 이제부터 돈도 야무지게 모으고 그동안 니들이 못했던 것들, 하고 싶었던 것들 다 하면서 살아. 엄마는 그거 보는 것만으로도 좋게 해. 딸이랑 사위는 결혼한 지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이가 없었는데 둘 다 아이는 낳지 말자고 협의를 해 딩크족으로 살았어요. 사돈 어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선 저희 딸에게 뭐라고 하지 못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저희 딸이랑 제가 본인 아들의 인생을 일으켜줬으니 그 부분에 대해선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죠. 행여나 마음에 안 들어도 뭐라고 할 입장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니 둘이 버는 돈으로 충분히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면서 살 수 있었어요. 딸은 캠핑 가는 걸 엄청 좋아했고 사위는 낚시 가는 걸 엄청 좋아했는데 둘 다 활동적인 걸 좋아하니 주말이면 거의 집에 있지 않고 밖으로 나갔죠. 사위의 토요일 진료가 끝나면 병원 앞에서 딸이 기다렸다가 같이 산이고 바다고 놀러 가곤 했어요. 저는 살면서 하지 못했던 걸 딸은 재밌게 잘하고 사니 대리만족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몇 년 후 저희 집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동시에 생기게 되었는데 먼저 좋은 일은 사위가 페이닥터로 일한 지 몇 년 안 돼 투자자가 생기면서 개인 병원을 개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 겁니다. 사위는 이 좋은 소식을 본인 부모님보다 제게 먼저 알리며 눈물까지 글썽이더라고요. 장모님 덕분에 저 개인 병원 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고객 중에 남편분이 사업을 크게 하시는데 저를 잘 봐주셔서 저한테 투자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건물에서 병원을 하라고 하셨어요.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몇 년도 안 돼 이런 좋은 일이 생기다니 잘 됐네. 아이 그리고 이게 다 사업성 좋은 자네 덕분이지. 내 덕이 뭐가 있나. 자네가 잘한 거지. 아니에요, 장모님. 장모님 아니었음 제가 의사나 됐겠나요? 난 오로지 자네를 믿은 거밖엔 없지. 여튼 우리 사위 정말 잘했네. 최고야 최고. 얼른 사돈 어른들한테도 알려드려. 딸도 얼마나 좋아하던지 저한테 와선 엄마, 박서방이 나보고 그동안 나 너무 고생시켰다고 이제 일하지 말고 집에서 편하게 살으래. 이 약속 빨리 지키게 돼서 너무 좋다고 하더라. 우리가 박서방한테 열과 성을 다해서 투자하기에 정말 잘한 것 같아. 비록 아직까지는 본전 회수하려면 한참 남았지만. 그리고 나쁜 일은 뭐가 생겼냐면요. 제가 평상시에도 당뇨가 심해 약을 계속 먹고 있었는데 한동안 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혈당이 높아지면서 혈관이 터졌고 고혈당으로 망막의 혈관이 손상돼 시력이 저하하게 되었어요. 당뇨 합병증이 찾아온 거죠. 그런데 정말 다행이었던 건 조기에 발견을 하면서 레이저랑 약물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저도 처음엔 당뇨 망막병증이라고 자각을 하지 못해 단순히 노안이라고 생각하고 안경을 맞추러 안과에 갔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였는데 하늘이 도왔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눈이 아예 실명이 된 건 아니었지만 혼자 생활하는 건 어려웠어요. 그러니 딸이 자기네 집에 와서 같이 살자고 하더라고요. 물론 사위도 당연히 그렇게 하시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평생 자식들에게 폐를 안 끼치고 사는 게 목표였어요. 그런데 벌써부터 폐를 끼치게 되었으니 어찌할 바를 몰랐죠. 하지만 딸과 사위의 회유에 어쩔 수 없이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가 사위 병원 개원한 지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라 사위는 너무 바빠서 저는 딸과 함께 둘이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적응도 금방 한 편이었는데 딸이 저 때문에 그 좋아하는 캠핑을 못 가는 것 같아 그게 미안할 따름이었죠. 엄마, 괜찮아. 나 이럴 때 엄마랑 같이 오붓하게 있어보지. 언제 이렇게 또 있어보겠어? 그리고 어차피 박서방도 바빠서 나랑 같이 못 다니잖아. 하기야 사위는 정신없이 일에만 몰두하느라
야간 진료랑 주말 진료까지 했어요. 그래서 얼굴을 보는 게 힘들었고, 한 달이면 한 번 정도 다 같이 밥을 먹을까 말까 할 정도였죠. 그래서 그런가 딸이나 사위 둘 다 서로 대화도 많이 못하고 스트레스도 풀지 못하니 자주 예민해져 별것도 아닌 거에 싸우는 횟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럴수록 왜 그게 저 때문인 것 같은지 내가 있어서 싸우는 건가 싶은 자책감도 들더라고요. 둘한테 혼을 내고 싶어도 제가 얹혀 사는 입장에 큰 소리를 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딸은 딸 나름대로 아픈 저를 보살피느라 스트레스가 있고 사위는 사위 나름대로 돈 버느라 스트레스가 있으니 뭐라고 할 말도 없었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어른인 제가 먼저 둘을 불러 이야기를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이모네 집에 가 있을 테니까 둘 다 그때 스트레스 푸는 건 어때? 사위는 개원하고 바쁘다 보니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을 테고 예원이는 엄마 때문에 집에만 있으려니 답답할 거 아니야. 아픈 사람 시중 드는 게 얼마나 기가 빨리고 힘든 일인지 엄마도 알아. 엄마가 일주일마다 이모네 집 가 있을 동안 너 좋아하는 캠핑 가고 사위는 나 없을 때 좀 편하게 푹 쉬던가 해. 내가 너무 니들한테 짐만 된 것 같아서 이런 제안을 하는 거야. 아유, 엄마, 무슨 소리야. 절대로 엄마 때문 아니니까 그런 말 마. 우리 둘 문제지. 거기에 엄마가 왜 들어가. 맞아요, 장모님. 절대로 장모님 때문은 아니에요. 저희가 좋은 모습을 못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장모님께서 편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세 사람의 의견을 종합한 끝에 제가 한 달에 2번 주말마다 언니네 집에 가기로 하였고 그때 딸과 사위는 밖으로 나가든지 집에서 쉬든지 한다고 하였어요. 이런 방법을 강구해 실행하다 보니 집안은 훨씬 더 조용해졌고 딸과 사위의 얼굴도 한결 여유로워졌어요. 진작에 이 방법을 쓸 걸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여느 때와 같이 약속한 주말이 또 돌아와 저는 언니네 집에 갈 채비를 하고 있었는데 딸이 이번 캠핑은 혼자 간다고 하더라고요. 사위가 무슨 학회 모임이 있어서 1박 2일로 거길 가게 됐다며 자기 혼자 갔다 온다고 하는데 워낙에 딸은 혼자서도 캠핑을 많이 다녀봐서 저보고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캠핑하는 동호회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곳이라 안전하다면서요. 근데 이런 딸의 모습이 마지막 모습일 줄은 그땐 상상도 못했어요. 딸은 캠핑장에서 잘 있다며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왔는데 주말이 끝나고 집에 가니 딸은 돌아오지 않았고 연락도 두절이 돼 연락이 아예 안 됐어요. 학회 모임에서 돌아온 사위도 딸의 행방을 백방으로 수소문하였는데 끝내 알지 못했죠. 같은 동호회 사람 말로는 딸이 그곳에 왔다가 얼마 안 돼 혼자서 다른 산으로 간다며 짐을 챙겨 갔대요. 근데 그날 그곳에 호우주의보 발령이 내려 다들 위험하니 가지 말라고 말렸대요. 그런데도 딸은 어디에 홀린 사람처럼 굳이 간다며 갔다는데 그 이후로 본인들도 연락이 끊겼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곤 그 자리에 바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손과 다리가 벌벌 떨리기 시작했고 잘 안 보이는 눈이 더 잘 안 보이며 졸도를 하였는데 눈을 떠보니 응급실이더라고요. 사위 말로는 경찰에 바로 신고했고 지금 경찰들이 그 산에 전부 다 수색 중이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산사태의 흔적이 곳곳에 보여 목숨은 장담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완전히 넋이 나가 하루 종일 집에서 딸의 소식만 들려오길 기다리고 기도했어요. 근데 화가 났던 건 사위의 태도였어요. 저는 이렇게 하루하루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있는데 사위는 마치 제 딸이 사라지길 기다렸던 사람 마냥 다른 여자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 그 통화 소리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나는 가망 없다고 봐. 산에서 묻히면 끝이야, 끝. 그냥 빨리 수색 종결했다는 얘기나 했으면 좋겠어. 그래야 노인네도 마음을 접지. 와이프 문제 대충 해결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만나자. 그동안 우리 견우와 승려였잖아. 그 소리를 듣는데 어느 엄마가 가만히 있겠나요? 저는 방문을 부서질 듯 열었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고함을 질렀어요. 그러니 사위는 놀란 기색도 없이 지금 경우 없게 뭐하는 행동이에요? 통화 중인 거 알면서 이러고 들어와요? 대체 생각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뭐 틀린 말 했어요? 다 맞는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야, 이 빌어먹을 놈아. 야, 이 천하의 천벌을 받을 놈아. 지금 네 마누라가 죽었는지도 모르는 와중에 계집질을 하고 있어. 그것도 내가 바로 옆에 있는데 어떻게 뻔뻔하게 사람 탈을 쓰고 이따위 말을 할 수 있어. 그러니 사위는 그 여자에게 이따가 전화한다고 하며 끊곤 위협이라도 하듯 제 어깨팍을 자기 어깨로 밀어대며 내가 계집질했다는 증거 있어요? 아, 뭘 알고나 떠드세요.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이렇게 무식하니 그딴 생각이나 하지. 나보다 똑똑하지도 않은 주제 뭘 안다고 떠드냐고요. 그리고 전화 통화한 사람 내 동료 의사예요. 뭐? 무식해? 자네보다 안 똑똑해? 그 똑똑한 거 누가 만들어줬는데? 누가 자네를 의사까지 시켜줬는데? 피 같은 돈 벌어서 아무것도 없는 걸 의사시켜놨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지금 어디다 대고 이따위 행동을 해? 아이씨, 진짜 그놈의 의사 만들어줬다는 말 진짜 더럽게 지겨워 죽겠네. 의사는 내가 된 거야. 당신네들이 만들어준 게 아니라. 당신네들이 나 대신 공부를 했어? 아님 시험을 봤어? 나 대신 한 게 뭐가 있냐고. 그깟 얼마 되지도 않는 푼돈 준 주제. 지금은 나한테 몇십억씩 돈 주면서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이 넘치고 있는 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푼돈 줬다고 째지 좀 맙시다. 에? 그러면서 제 어깨를 팍 치고 나가는데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사위는 진짜 사위가 아니었고 이제야 진짜 얼굴이 드러나는데 어쩜 악마보다 더 악마 같은 짓을 하는지 저희 딸과 고등학생 때부터 함께했던 근 20년의 세월이 다 가짜였다는 걸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끼쳐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 없어 저는 그 길로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나와 친정언니네 집에 가 있었어요. 며칠 동안이나 사위의 그 악마 같던 표정과 말을 잊을 수가 없어 악몽까지 꾸게 되었네요.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나 사위에게 연락이 왔는데 경찰이 확인을 할 게 있다며 그 산으로 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위 말로는 뭐가 나온 것 같아 가족들의 확인이 필요한 것 같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들으니 또 머리가 핑 하고 돌더라고요. 혼자 가는 건 무섭고 사위와 둘이 있는 건 더 무서워. 친정언니랑 같이 가려고 했는데 언니가 갑자기 일이 생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저는 사위와 둘이 그 산으로 가게 되었어요. 행여나 가면서 또 해코지를 할까봐 무서웠는데 다행히 아무런 말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며 운전만 하더라고요. 아마 자기도 경찰 연락을 받고 착잡한 모양인 것 같았어요. 그렇게 산에 도착을 하니 사위가 자기 뒤를 쫓아오라고 하더라고요. 경찰이 산 중턱에서 기다린다고 했다면서요. 그래서 저도 사위 뒤통수만 보고 산 중턱까지 올라갔어요. 한참을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사위가 발걸음을 멈추더니 혼잣말로 위치가 여기가 아닌가? 일주일 전에도 와봤는데 전화 한번 걸어봐야겠다 하며 주머니를 뒤적거리는데 곧이어 옅은 탄식을 내더니 핸드폰을 차에 두고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지갑에서 명함까지 꺼내 경찰에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잠깐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였어요. 한 사람은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된다면서요. 그러더니 계속 뭐라 통화를 하며 나무 사이로 걸어 들어가는데 저도 그때는 정신이 반쯤 나가 있었던 게 딸의 흔적이 혹시 주검은 아닌가 싶은 두려움에 다른 생각과 판단은 전혀 하지 못한 채 사위의 말대로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었어요. 그런데 해가 뉘엿뉘엿 질 때쯤 사위가 저를 버리고 도망을 간 걸 알게 되었죠. 산에서 해가 지는 속도는 평지에서 해가 지는 속도보다 더 빨랐는데 금방 새까맣게 되어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이 표현이 그나마 그때의 상황을 제일 잘 알려주는 표현인데 정말로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핸드폰마저 사위에게 뺏기고 가진 거 아무것도 없이 무작정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며 산을 헤맸어요. 그렇게 벌벌 떨며 그 긴 밤을 지새웠는데 그때의 공포는 아직까지도 기억하기 싫을 만큼 너무 큰 트라우마가 되었어요. 그땐 차라리 여기서 눈을 감은 딸과 함께 저도 같이 눈을 감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해가 떠오르는 걸 보자마자 저는 미친 듯이 산을 헤집고 다녔어요. 그런데 아무리 걸어도 계속 같은 곳을 맴도는 기분이 들었죠. 가뜩이나 안 보이는 눈으로 걷다 보니 넘어지기도 수차례 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여기서 무너지면 내 딸도 못 찾고 이 버러지 같은 놈도 못 잡는다는 오기가요. 어떻게든 여길 빠져나가 이놈 데리고 같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일념으로 길을 찾았어요. 신경은 온통 귀에 곤두세워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디선가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렇게 저는 그 물소리로 따라갔는데 가다 보니 사람이 쌓아둔 돌탑도 몇 개나 보였고 그걸 보곤 근방에 길이 있을 거라 확신해 계속 내려가다 보니 역시나 초록색 판잣집이 하나 보이더군요. 그걸 보자마자 전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고 그 소리에 어떤 남자분이 집에서 나와 저를 산 밑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그리고 경찰의 도움으로 집까지 올 수 있었는데 도움 주신 분들 말로는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고 하늘이 도왔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무사히 친정언니네 집에 도착을 하였고 도착하자마자 바로 사위를 잡으러 조카와 함께 딸네 집으로 갔는데 이미 집 비번은 바뀌어져 있었고 초인종을 눌러도 사위는 나오지 않았어요. 하도 저희가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니 옆집에 사는 사람이 나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사는 사람 벌써 이사 간 지 일주일이나 넘었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한 번 머리를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전 이런 사위놈의 행동을 곱씹어 봤는데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이미 경찰에선 수색 종결을 해 저희 딸을 사망 추측으로 이야기했고 이 말의 사위놈은 딸과의 인연이 끝났으니 저까지 내쫓으려고 산으로 유인을 해 이사갈 시간을 번 것 같았죠. 아무리 그래도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싶더라고요. 이로써 저는 사위놈이 어딜로 이사를 갔는지 어딜로 도망을 갔는지는 몰랐지만 병원은 그 자리 그대로 있을 것 같아 병원을 찾아갔어요. 역시나 병원은 그대로 있었는데 사위가 어떤 여자와 손을 잡고 병원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역시 제 예상이 빗나가질 않았죠. 저는 그걸 보자마자 눈이 뒤집혀져 바로 병원으로 쳐들어갔는데 이 여우 같은 사위놈 제가 오는 걸 미리 예상해두고 경비원들까지 배치해 두었더라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붙잡혀 아예 들어갈 수가 없었고 안간힘을 다해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사위놈과 손을 잡고 들어갔던 그 여자가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자의 머리채라도 잡으려고 덤벼들었는데 또 경비원이 막느라 그 여자를 그냥 눈앞에서 보내버리게 됐어요. 경비원들은 다들 그 여자에게 쩔쩔매며 깍듯하게 대했는데 그 여자가 가고 나서 말하길 저 여자가 여기 빌딩 주인의 딸인데 제가 대적할 상대가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렇담 사위놈이 투자를 받았다고 한 빌딩 주인의 딸과 바람을 피고 있다는 건데 언제부터 바람을 피운 건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딸이 이런 사고를 당함과 동시에 바로 본색을 드러낸 모양 같았어요. 저는 이대로는 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생각이 들어 그날부터 3달 동안 사위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위놈이 저와 제 딸에게 했던 악행들을 전부 다 까발려 피켓을 들고 서 있었죠.
경찰이 수백 번 오고 경비원들이 수천 번을 내쫓았지만 저는 굴하지 않고 비가 오는 날에도 1인 시위를 했어요. 그리고 사위놈 병원에 가는 손님들에게도 딸을 가진 엄마의 마음으로 처절하게 호소했는데 손님들도 제 말을 듣곤 다들 이 병원 안 되겠네 라는 말을 하더군요. 처음엔 사위도 무관심이 제일 무서운 반응이라 생각했는지 제게 반응을 하지 않다가 점점 피부과 손님이 끊기는 걸 알곤 그제서야 저한테 왔는데 사위놈은 죄송하다는 말이 아닌 제 딸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더군요. 누가 그 산속에 가라고 했냐고, 뭔 짓을 하려고 거기까지 간 거냐고요. 어차피 경찰에선 이미 수색도 끝났고 알 수 없다고 종결이 됐는데 자기도 피해자라며 저희 딸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해져야 이혼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혼도 못하고 재혼도 못하는 상황이라 피해자라네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이 정도로 쓰레기일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자식이 죽었다는 말과 흔적도 없다는 말을 들은 애미한테 이딴 소리를 짓거리다니 이게 사람이 맞나 싶었죠. 근데 이런 쓰레기 같은 사위놈은 이 상황에서 자신의 상간녀와 재혼 약혼식까지 올린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이 소식에 저희 친정 식구들은 단체로 울분을 토했고 약혼식에 가서 깽판을 치고 오자고 했어요. 까짓것 벌 받으면 받는 거라고요. 근데 저도 다른 건 몰라도 사돈 어른들 얼굴은 한번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며느리가 없어진 지 고작 6, 7개월밖에 안 됐는데 자기 아들 말릴 생각은 안 하고 아들이 하자는 대로 하는지 묻고 따져야 했어요. 매번 저한테 이 은혜는 평생 갚겠다고 했던 인간들이 이딴 짓거리를 하고 있나 싶었죠. 어떻게 그 집안 사람들 하는 짓거리가 다 똑같고 가식인지 구역질이 날 정도였어요. 저는 어렵게 사위 지인으로부터 약혼식 장소를 알아냈는데 이건 뭐 약혼식이 아니라 약혼식을 가장한 결혼식을 하는 거였어요. 가족, 친지, 손님들을 다 불러 거대하게 하는 잔치였죠. 저도 친정 식구들과 다 같이 그곳에 가긴 했지만 일은 저 혼자 한다고 했어요. 가족들한테까지 피해를 주기 싫었거든요. 저는 그놈의 악행이 담긴 수백 장의 비방물을 가슴에 품고 나름 변장까지 해 그곳에 들어갔고 밖에서 식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도 이런 일은 난생 처음 있는 일이라 몸이 바들바들 떨렸지만 억울한 딸을 위하는 일이라 생각하니 마음이 굳어졌어요.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환호성이 들리고 조용해질 때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가 마주보고 서 있는 사위놈을 향해 사기꾼 날강도 쓰레기라며 소리를 질러댔어요. 10년 동안 내 딸한테 빌부터 의사까지 만들어놨더니 내 딸 죽자마자 이혼도 안 하고 돈 많은 여자랑 재혼을 하는 거냐며 저런 인간 쓰레기가 어딨냐고 난리를 쳤죠. 순식간에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했고 사위놈이랑 안싸돈이 저를 향해 막 달려오는데 저는 들고 있던 유인물을 사정없이 하늘에 뿌려대며 저놈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얼마 안 돼 사위 가족들에게 제압이 되어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그때 누군가 저를 일으켜 세우며 사위를 바닥으로 밀치는 겁니다. 저는 혼비백산으로 일어나 그 사람의 얼굴을 보았는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자마자 기겁을 하고 말았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이 기겁을 했는데 저를 도와준 사람은 다름 아닌 제 딸이었어요. 딸은 사위놈의 얼굴을 몇 번이나 내리치며 그간 있었던 모든 일을 다 밝히겠다고 하였고 롤스크린에 영상을 하나 재생하기 시작하는데 그 영상에는 사위가 저희 딸 모르게 바람을 펴온 것들과 저한테 막대했던 것들 그리고 본인이 실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나왔는데 이 모든 증거들을 전부 다 모으기 위해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엔 사위놈이 운영하는 피부과에서 제품을 재사용하는 것까지 까발렸는데 사위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순간이었죠. 사돈 어른들은 저와 제 딸에게 남의 잔치에 와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고 뻔뻔스럽게 소리를 치는데 정말 낯짝이 두껍다 이렇게까지 두꺼운 줄은 몰랐네요. 저희는 영상이 틀어진 채로 식장에서 내쫓겼고 그제서야 딸과 조우를 할 수 있었어요. 딸은 울면서 그동안 엄마한테 미리 이야기하지 못해 심려를 끼쳤다며 죄송하다고 하는데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게 사위놈이 원체 주도 면밀하고 눈치가 빨라 엄마한테 알리면 엄마가 감정 조절이랑 표정 관리가 안 돼 모든 게 물거품이 될까봐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군요. 저도 이런 딸의 심정이 이해가 갔어요. 저희 친정 식구들도 딸의 출연에 가슴을 쓸어내렸죠. 그리고 딸은 사위보다 먼저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사위놈 앞으로 숨겨진 재산까지 찾아냈대요. 그래서 소송할 때 재산 분할 제대로 해서 그간 저희 두 사람이 그 인간한테 쓴 돈을 다 받아낸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희 딸은 3번의 재판을 하였는데 3번 다 승소를 하였고 상간녀 소송까지 해서 위자료도 받아냈어요. 그리고 사위놈이 운영하는 피부과의 실태도 지역 커뮤니티 카페에 적나라하게 올려서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만들어놨는데 어차피 그 상간녀와 헤어지면서 그 건물에서도 내쫓기는 신세가 되었어요. 사위놈 마지막 재판 때는 지가 상당히 불리한 형편이 되니 울면서 반성한다고 저와 제 딸에게 사죄를 하는데 저희는 벌 받으려면 아직도 멀었다고 가식 떨지 말라며 역겹다고 했네요. 벌써 이 일이 일어난 지도 2년이나 흘렀는데요. 딸은 이혼 후에 여전히 저와 함께 살면서 직장생활 다시 하고 있어요. 딸이나 저한텐 아직까지도 깊은 상처이고 지우고 싶은 과거지만 엄마는 용감했고 그 엄마의 딸도 용감했듯이 둘이서 일궈낸 성과라 여기며 지난 과거에 대해선 누구의 탓도 누구의 원망도 하지 말자고 했어요. 그때 당시엔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까지 왔었는데 지금은 많이 회복이 돼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할 정도가 되었어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부디 여러분들은 저희와 같은 일이 없으시길 바라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